메소포타미아가 인류에게 남긴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 이제 전체 그 강의 시리즈가 뭐 아시아 신화 기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저는 부탁받을 때는 조금 다르게 준비했다가 이게 전부 다 신화에 관련된 그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신화에 관련된 강의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가 신화나 서사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문학 장르에 따라서 약간 뭐 창조 신화 같은 것도 있고 영웅 신화도 있고 여신들이 나온 것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길가메시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하루에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창조 신화이기 때문에 창조 신화를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눠보고 또 우리 현대 한국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가요? 공부를 좀 하셨나요? 책을 읽어봤다. 강의도 들으셨나요, 그러면? 그럼 이제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할 이야기는 이거 그림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그 이라크 남부의 우룩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룩, 우르 뭐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이름의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이에요. 이게 일종의 탑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처음으로 도시 문명이 이렇게 생겨나면서부터 큰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왕궁이라든가 신전 이런 것들이 주로 큰 건물도 아마 있지만은 요것은 이제 신전 옆에 있는 신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건축물이에요. 정확하게 뭐하러 이렇게 큰 건축물을 지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이게 전체가 다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남아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층이 여기까지이고 저 위에 지금 2층이 올라가다가 부서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3층 내지 4층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요. 이 크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하고도 좀 비슷하고 잉카 마야 문명에 있는 그런 피라미드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구조물이고 요렇게 이제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맨 위에는 소규모의 신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자하고 필기체계, 문학 전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신화서사시 이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아슈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는데요. 아슈르 제국 왕궁을 장식하던 서판이에요. 그래서 이 서판에는 그림이 이제 부조로 조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명문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왕궁 벽에 이렇게 쭉 둘러서 붙여가지고 장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 외국 사절이 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걸 딱 보고 압도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 왕의 업적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이런 걸 상징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말도 있고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공격하는 군사들도 보이고 지금 사다리 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군사들도 보이고 아슈르 제국이 원래 군사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한 기원전 9세기에서 한 7세기까지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군사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군사 업적에 대한 그 그림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소개를 드리는데
고대 서아시아, 보통 이제 고대 서아시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지역에서 발생했고, 잘 아시지만 이집트 문명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랑 어떻게 보면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굉장히 높은 산지가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면은 자그로스 산맥이라고 큰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이렇게 구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높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막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진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요렇게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래서 요 강가를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쭉 살고, 또 여기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 또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 문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는 어떠냐면은 사실 그 옛날 역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시작되고 어느 순간 딱 끝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시점은 우리가 언제를 보냐면은 그 문자가 처음 발명되던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몇천 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었어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었는데, 그때는 기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무슨 발굴을 해도 집터가 나오고 뭐 그릇이 나오고 도구나 이런 게 나올 뿐이니까. 그래서 그 문자가 발명되던 시점이 기원전 한 3400에서 3100년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쯤부터 이 고대 서아시아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뭐 연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나라가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전쟁에 지면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사실 여기 지나서 요 그리스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온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오면서 세상이 바뀐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지리적인 경계였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니까 그 시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기원전 331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400 이 정도에서부터 300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약 3000년간 지속된 그런 문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자세한 거를 뭐 조금 말씀드리면은 원래 문명이 발생됐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요 두 강이 내려오고 바다랑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문명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처음 사는 사람들을 살았던 사람들을 슈메르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슈메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시 문명을 발달시켰던 초기 문명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명을 그대로 이제 계승한 사람들, 문명의 계승자들이 여기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바빌리입니다. 원래 원어로 이름은 바빌리.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아슈르가 있습니다. 아슈르. 그래서 바빌리, 아슈르 요 사람들이 문명을 계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명이 여기서 발생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을 타고 이렇게 전파가 됐겠죠. 그래서 이 서북 쪽으로도 전파가 되고 동부 쪽으로도 전파가 됐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편한 거는 이쪽이기 때문에 요 시리아 북부 지방,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동부 해안, 이런 쪽으로 문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래가 되고요. 여기서
요 산을 넘어가면 여기 아나톨리아라고 이제 그 지금의 터키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하고도 교류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이집트하고 네, 교류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문명이 사실은 세 개의 꼭지점으로 네,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서로 교육하고 이제 교류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네, 기원전 300년 정도까지 네, 지속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연표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3400년에서 네, 300년까지 네, 이렇게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개의 네, 권력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몇 개로 이제 나눴어요. 가장 큰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슈메르, 네, 슈메르 문명 시대에 요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슈르하고 바빌리, 네,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이제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요, 요 사람들과 요 사람들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한쪽은 이 중심지가 티그리스강 북부고 한쪽은 남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리던 그 시기를 세 개 정도로 그냥 크게 나누어서 고중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 고바빌리라고 한 그 시기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마도 들어보셨을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무라비 왕의 법전, 네. 그게 이제 요 시대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아슈르 요 시대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슈르 제국, 네, 그 군사 강국이었던 그 아슈르 제국, 네, 그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절이 되겠고요. 요 제국이 멸망했을 때 네, 신바빌리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네, 그 권력을 이어받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아슈르 시대라고 해서 바벨에 사람이 안 살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계속 같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의 주도권만 뭐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39년이라고 굉장히 정확한 숫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시기에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라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키루스 왕이 네, 바벨을 점령하고 바빌리를 점령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또 서아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시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그 전에 있었던 요 부분의 문명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문명은 사실 약간 차이점이 커요. 네,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란에서 시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 쓰는 그 말하고 말 자체가 어족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요 사람들은 그 서아시아에 보통 세머라고 부르는 네, 그 셈족어에 속하는 말들을 썼는데 이 페르시아어는 인도 유럽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하고 같은 네, 인도 유럽어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말 자체가 다르고 사고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문명이 다른데 요게 이제 그 정치 구조가 발전하다 보니까 제국을 이제 그 건설을 하다 보니까 문명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의 네, 제국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고 그래서 요 사람들이 뭐 그 이 전체를 다스리면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옛날에 300 뭐 이런 영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스의 용사들은 멋진 모습으로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됩니다. 네.
331년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넘어갔던 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치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연구 자료가 다 따로 있고 연구 방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라는 게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선왕조실록 하나 딱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권위 있게 정해줄 수 있는 역사 자료가 딱 한 개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역사 자료들은 다 어떻게 우리가 얻었냐 하면은 땅 파서 얻은 거예요. 땅을 팠는데 땅 속에서 그것도 이제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 태양에다가 말린 토판, 거기에 이렇게 쐐기 문자를 찍어가지고 써놨던 거, 걔네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토판이 땅 속에 있었으니까 걔가 온전하게 보존이 됐겠습니까?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조각이 나가지고 조각조각 된 거를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해가지고 요것들은 같은 자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그런 걸 발견해가지고 짝을 맞춰주고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자들은 고대어를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쐐기 문자로 이렇게 막 찍어놓은 거를 해독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어떤 기술을 빌려다가 또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분야의 그 협조를 얻어서 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재구성해 놓은 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내일이라도 누가 땅 파가지고 정말 좋은 사료가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 나라 아까 그 지도에 보신 그 땅에 가서 땅을 파면 어디에선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 동네 여행 못 간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 안타깝게도 지금 후손들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기를 이제 충분히 더 발굴할 곳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고대 서아시아의 문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요. 사실 이게 기원전 3000년, 기원전 300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그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하면은 보통 기원 후에 시작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삼국시대는 기원 전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기원전 넘어가면 사실 고조선 시대가 되는데, 고조선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료가 굉장히 적고 아니면 중국 쪽에 사료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문명은 사실 그 이전에 끝났어요. 이미 그 기원 전에 이런 모든 그 과정이 지나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그 문명인가 이런 걸 아마 조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문명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일찍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그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우리보다 먼저 시도했던 그런 법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제하고 관련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자의 발명이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자가 발명된 게 아까 뭐 기원전 3,400년 네, 그때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글은 언제 만들었죠?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으니까 기원 후 1500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이게 약간 그 미개한 네, 필기 체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처럼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요,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런 게 물표라고 합니다. 물표, 토큰.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5개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과 5개 판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과를 상징하는 물표 5개를 만들어서 어디 한 군데다가 두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사고판 문제를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주로 언제 기억해야 되냐 하면은 구워줬을 때. 네. 뒷집에서 철수 아빠가 왔는데 내가 양 한 마리를 구워줬어요. 그럼 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양을 상징하는 물표를 만들어서 한 개를 어디다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옛날 예적부터 네, 그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애들이 갖고 놀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거래에 관련된 물표를 하나로 모아놓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요게 진흙으로 만든 봉투예요. 네, 진흙을 이렇게 구형으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거래에 관련된 물표를 넣어서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뒷집에 있는 철수 아빠가 와서 내가 2마리를 가져왔냐, 1마리를 가져왔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 봉투를 깨보자, 열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확실하겠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 시비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깼다가 또 만들어서 또 했다가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봉인을 하기 전에 물표를 거기다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열지 않아도 네, 여기 안에는 지금 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둘, 셋, 4개 있고 이런 게 하나, 둘, 셋, 4개 있고 들어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이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물표를 넣을 필요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냥 판판한 점토판에다가 물표만 찍으면 되잖아요. 네, 뭐하러 이걸 또 만들어 넣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점토 위에다가 어떤 표시를 남겨가지고 네,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네,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초기 원쇠기 문자라고 하는데요. 아직 완전히 쇠기 문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네, 그런 어떤 이 점토판에다 뭔가를 새겨서 글을 쓸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쓴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도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한 요런 건 뭐겠어요? 네, 나무 같은 거잖아요. 높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높다는 말이에요. 네, 이거는 무슨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하여튼 네, 가을이라고 굉장히 크다는 말이고, 네, 얘도 뭔가 이렇게 집이 있고 이제 뭔가 이런 걸로 표시를 높이 해놔서 요거는 주인이라는 말이고, 네, 그래서 각각의 문자 하나가 네, 뜻과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마치 한자처럼 네, 음과 훈을 가지고 있는 그림 문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글자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하나 쓸 때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개념하고 개념 사이에 문법적인 용어가 전혀 안 들어가요. 조사도 안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연결 문법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떤 개념을 기억하기 위한 보조 자료이긴 해도 언어를 기록한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간단하게 되고 추상화되고 글자가 이제 작아지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가는데 뭐 한 1000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점토로 만든 토판이죠. 거기에다가 굉장히 깨알같이 이렇게 보통 갈대를 잘라가지고 이런 막대기를 만든 다음에 끝에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진흙판에 찍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찍느냐, 수직으로 찍느냐, 수평으로 찍느냐, 대각선으로 찍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거를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문자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가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 필기 체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서들을 만들어서 남겼죠. 이 쐐기 문자로 기록된 문서들이 어떤 문학 장르로 기록이 되었을까? 그게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 그 논설문이 있고 뭐 설명문이 있고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이런 문학 장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형태의 문학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초기다 보니까 우리하고 아마 생각이 많이 달랐을 텐데 이분들이 남겨놓은 문서들을 분석을 했을 때 대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고전적인 문학 작품 이렇게 제가 써드렸는데 요건 뭐냐면은 누구나 굉장히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문학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고전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발표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후대 사람들이 계속 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고전적인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아까 이따가 얘기할 신화나 서사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찬양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담 모음집, 뭐 토론, 뭐 우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제일 많이 기록해서 남긴 거는 역시 왕궁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 쐐기 문자가 필기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한글처럼 이렇게 한 일주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 그런 필기 체계가 아니에요. 이게 기호만 한 600여 개가 되고 기호 하나마다 음과 훈이 뭐 서너 개씩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호와 기호가 만나면은 또 새로운 기호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생계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오래 다닐 수 있는 부잣집 아들 주로 이런 애들이 이제 가서 저걸 배워서 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건 역시 왕궁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잘 사는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의 문서들만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굉장히 좀 편향적인 역사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남겼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들, 제일 많은 게 왕궁의 이야기들, 특히 왕의 위협, 왕이 어떤 군사적인 업적을 쌓으셨는지, 어떤 건축을 했는지, 어디 가서 뭐 사자를 잡아왔는지, 뭐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행정 관련 문서죠. 행정 관련 문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 문자 체계가 이제 발견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거는 돈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돈 문제와 관련된 그 문서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만든 장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온 것들을 누구에게 배급해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각하자면 이 행정 관련 문서가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쐐기문자 토판들 중에 뭐 한 70% 이상, 75%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얘네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 문학 작품,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문학 작품은 전체의 10%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그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이라든가,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거기 문서 수장고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라크에 가서 발굴을 하고 아직 읽지 않은 토판들, 그런 게 수만 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어떤 그 읽을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요즘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읽히질 않고 그 밑바닥에 쌓여 있고요. 또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이런 거다 보니까 저런 건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한참 읽다가 보면 이런 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서는 사각 기둥이에요. 지금 보시기에는 토판처럼 보이지만 요게 똑같은 그 넓이의 면이 4개가 달려 있는 사각 기둥에 기록한 문서예요. 좀 특이한 거라 보여드리는데 요 문서는 뭐냐면 슈메르 왕명록이에요. 아까 이 연표에서 보신 제일 오래된 슈메르 시대에 어떤 왕조가 있었고 그 왕조에 속한 왕은 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기록해 놓은 목록이에요. 슈메르 왕명록.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슈메르 왕명록을 보면은 초기에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이제 몇 년을 다스렸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 숫자를 우리가 해독을 해 보면은 한 사람이 막 몇만 년을 다스렸대요. 그래서 그 왕이 몇 명 지나가면은 막 몇십만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면서 다스렸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요. 그 왕조가 끝나면 큰 홍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큰 홍수가 있어서 왕권이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늘에서 왕권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야 정상적인 사람의 수명으로 돌아와요.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 써 있거든요. 이 얘기가. 홍수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기의 인류는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수명이 줄어들었고 이런 얘기 딴 데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왕이 이제 굉장히 특별한 성격이 있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한마디씩 써주는데 뭐 그런 사람 중에 이 그 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뭐 막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축지법 쓰는 사람도 있대요. 하루에 이쪽 자기 나라 끝에서 여기서 일을 보고 막 뛰어가지고 저쪽 끝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보고 또 딱 뛰어가지고 돌아왔대요. 이런 말도 써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야기들도 이제 들어있는 고대 슈메르 사람들 그 왕명록 이런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 그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슈메르의 창조 신화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죠. 이건 아까 연표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연표 제일 위에 있는 슈메르 시대의 그 창작이 된 신화인데요. 슈메르는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그 언어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슈메르어로 기록한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이제 슈메르어는요, 그 지금까지 그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독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필기 체계가 한글처럼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어서 쓴 것들을 다 해독을 해봐도 이걸 정말 말로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필기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일부러 그 세기 문자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런 거 이런 게 지금 여기 그 영문으로 D 이렇게 써놨는데 요것은 원래 딩기르라고 읽는 기호예요. 근데 딩기르의 기호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모양인 것 같으세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별이나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천체 같은 모양이죠. 네, 그래서 별이나 이런 거에서 따온 모양이고 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 옛날에 그 그림 문자 시절의 그 어떤 그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n인데 요게 주인이라는 말인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아까 처음에 보신 그 토판의 오른쪽에 있는 토판에 이제 밑에 줄 맨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뭐가 옆으로 이제 끼어 올라간 거 그게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 있던 글자가 이렇게 누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위로 올라갔던 부분, 이게 옆에 있던 부분, 그걸 가지고 만든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하여튼 그 슈메르 신화, 슈메르어로 기록한 신화는 이렇게 굉장히 초기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옛날 옛적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엔키 신이고 하나는 엔릴 신이에요. 여기서 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 키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고 엔릴은 이것도 주인이고 요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 혹은 귀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엔릴은 바람의 주인이라고 첫 번째 해석할 수 있고 바람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오고 구름이 오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그 풍요하고 관련된 신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뜻은 이게 귀신들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신들의 왕, 엔릴이 원래 신들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왕이라는 어떤 그런 호칭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앞에 있는 요것들은 다 요게 신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한정사이고요. 두 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엔릴에 대한 이야기죠. 엔릴, 바람의 주인. 그리고 닌릴은 누구냐면은 이 엔릴 신의 처가 될 분이죠. 자, 이야기는 니브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니브루는 아까 여러분 보신 그 지도에서 이렇게 두 강이 만나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 밑에 부분,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슈메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종교 도시, 이 엔릴의 도시가 니브루예요. 그래서 그 니브루에 엔릴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닌릴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신이라기보다는 마치 젊은이들처럼 니브루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엔릴은 굉장히 이제 혈기가 넘치는 그런 젊은 남자였고 닌릴은 아름다운 이제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닌릴의 어머니가 너도 이제 그 커가지고 시집갈 나이가 됐으니까 몸조심을 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특히 강가에 놀러 가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강이 옆에서 흔들고 있잖아요. 그 놀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딸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 말 들으면 얘기가 더 이상 안 나가요, 그죠?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나가서 놀다가 엔릴을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가 한 말이네요. 그 어머니가 처음에 그가 너를 보는 날에는 당장 사랑을 놔두고 입맛이 썩어질 것이다. 내 몸에 씨를 뿌리고는 너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딸에게 몸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연애를 하다가 애가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 애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애의 이름은 수엔이었어요. 수엔은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달은 이렇게 계속 모양이 변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보면 날짜가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날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그 약간 불륜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다 보니까 앤일이 약간 욕을 먹고 그 리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리브를 떠나서 옆 도시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 성벽이 있는 어떠한 도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성문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앤일이 문지기한테 이제 내가 이 도시에 들어가서 쉴 텐데 아마 누가 내 뒤를 쫓아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를 누가 따라왔겠어요? 닌닐이 따라왔어요. 닌닐이 따라와가지고 문지기에게 그 자기 주인이 여기 왔는지 그걸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앤닐이 직접 자기가 문지기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문지기가 돼가지고 자기의 그 애인하고 부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앤닐이 아닌 것처럼 내 주인의 신은 하늘로 올라가라지요 내 씨가 대신 아래로 내려갈 테니 이제 내 주인의 씨 대신에 내 씨가 당신에게 내려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제가 직역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문지기로 변신한 앤닐이 닌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애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당신 주인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당신 주인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나랑 같이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앤닐은 원래 바람의 신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들은 이제 그 하늘 위에 산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땅이니까 여기는 지금 신에 대해서 뭐 신을 쫓아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앤닐이 문지기로 변신을 해갖고 닌닐을 약간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또 역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애가 태어났는데 두 번째 애는 네르갈이에요. 네르갈은 지하세계의 신이거든요. 그 옛날 슈메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들은 하늘 위에 살고 인간은 땅 위에 살고 인간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삼중 세계관이죠. 세계가 이제 이 3층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사는 앤닐, 하늘에서 여행하는 달, 그리고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네르갈 이런 신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 세계 전체가 하나씩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부부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앤닐이 또 그 도시를 떠나가지고 쭉 갔어요. 여행하다가 어떤 강을 만났는데 이 강은 보통 강이 아니고 그 살아있는 사람의 세계하고 죽은 세계를 가르는 이쿠라라고 하는 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에서 이렇게 강을 건너주는 뱃사공을 만나서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왔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랬다가 또 본인이 자기가 사공으로 변신해가지고 또 따라오는 닌닐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 씨는 뭐 내려가고 뭐 주인의 씨는 올라가고 그 얘기 똑같이 또 하고요. 그러다가 또 닌닐하고 사랑을 나눠서 세 번째 아이 닌아수가 태어났어요. 닌아수는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땅 위에서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해주는 신일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진 않죠. 얘도 이 네르갈 밑에서 지하 세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신이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엔빌룰루라고 하는 그 아이가 넷째로 태어납니다. 엔빌룰루는 어떤 신이냐면 수로의 신이에요.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그 공기, 달, 지하 세계 이렇게 우주론적인 이 우주 전체의 구조를 잡아가는 그런 게 보이는데 엔빌룰루는 수로의 신이에요. 수로가 뭐겠어요, 여러분? 용토에다가 물을 대는데 필요한 게 수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담당하는 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를 지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 수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남부에서는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남부에서는 거기가 이제 비가 굉장히 적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를 믿고는 농사를 절대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물을 끌어들여와야 되는데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면 이제 퇴적토가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금방 수로가 이렇게 이 밑에가 높아져 가지고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새로 파내고 강둑 수리하고 이런 복잡한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신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닐과 닌닐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고 또 뭐 남편이 계속해서 도망가면서 뭐 딴 존재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부인을 계속 꼬시고 이거 무슨 이상한 코미디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안에를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든 우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인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 문명이 항상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도 문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도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마을 단위로 살았다면은 이렇게 문자가 발명된 그 이후는 이미 도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성벽이 있다는 거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노동을 이렇게 어딘가에다가 집중을 했을 때 성벽을 짓거나 성문을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 벌써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화는 사실 이야기의 문맥 자체는 마치 이제 옛날 옛적 인간은 아직 태어나지 않고 신들이 살았을 때의 이야기 이거를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 문명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을 때 그때 기록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가 있고 그 초기 도시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사람들이 그 초기 도시에서 구성원으로 살 때 뭐가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런 초기 사람들이 창조 신화를 왜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창조 신화를 왜 썼을까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 썼을까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딴 데서 수메르 왕명록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 기독교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딱 열면 제일 앞에 창조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현대의 다른 문학 작품을 읽는 그 방법으로 그 책을 읽기 때문에 창조 신화는 정말 창조 때의 이야기를 쓴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이 설명이 안 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이거는 이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창조 신화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원시적인 창조 신화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야기가 좀 그 거칠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당시 옛날이었죠? 서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이 기록하는 습관이나 관습에 대해서 네,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행복한 앤닐과 수드 이야기예요. 네, 이것은 아까 그 똑같은 그 앤닐 신이죠, 바람의 신. 앤닐 신이 네,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너무 예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아가씨가 수드래요, 수드. 네, 여기 수드.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가고 네, 찝적대면서 네, 꼬시려고 했는데 이 아가씨는 굉장히 좀 정숙한 품행을 가진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이러지 말고 정식으로 우리 집안으로 청혼을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앤딜이 처음에는 좀 실망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고 자기 부관과 가족 사람들과 이 상의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청혼 행렬을 보내요. 그러면 그 청혼 행렬이라는 것은 그 자기 의도를 이렇게 전해줄 네, 대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선물, 네, 그 남편이 부인이 될 사람한테 줄 결혼 선물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지 목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네, 그쪽 집안에 보낸 거죠. 그랬더니 니사바가 나오는데 니사바는 수드의 엄마예요. 아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수드의 엄마가 그 행렬을 맞아서 네, 결혼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도 된다. 그래서 니사바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던 앤닐은 산과 들에 사는 온갖 짐승과 가축들을 모아서 에레시로 보냅니다. 요게 수드가 살던 마을의 이름이에요. 네. 온갖 치즈와 유제품과 꿀과 알 등 음식도 에레시로 보냅니다. 대추와 무화과와 석류와 온갖 과일, 견과류도 에레시로 보냅니다. 수정과 금과 은 등 귀금속들도 에레시로 보냅니다. 결혼 선물을 들고 에레시를 향한 사람들 때문에 먼지가 일어 비구름처럼 하늘을 가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그 통혼이 되고 네, 이렇게 이제 또 선물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써 있는 요 물품의 목록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축을 쳐가지고 네, 유제품을 많이 네, 먹던 지역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품이 나오는데 농산품에 쌀이나 보리나 이런 게 안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곡식이 우리보다는 그 주요 산물이 아니고 오히려 과일도 보시면 여기 그냥 과일이라고 써 있지만 대추, 무화과, 석류 요게 기본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다르죠. 뭐 사과나 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특히 이 대추는 우리나라처럼 대추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야자수에서 열리는 거예요. 대추 야자나무라고 네, 야자수의 끝에 이렇게 이제 이 과일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네, 우리가 보통 먹는 것보다는 이만큼 큰 네, 그 대추들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먹고 사는 게 우리랑 다르죠. 또 견과류, 그 다음에 수정, 금, 은, 귀금속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여기는 강가예요. 네,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금과 은이 나겠어요? 네, 그런 거 안 나요. 네, 그럼 산속에 가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하고 이런 귀금속이 나는 지역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이때가 이렇게 뭐 젊은이들이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뭐 그러던 평화로운 이런 시기라기보다는 벌써 이제 그 큰 인구 집단이 이 나라를 세우고 대규모의 무역상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걸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줄거리는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생활상, 혼인 관련 생활상, 그다음에 경제 생활, 사회 생활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네, 이 그림은 또 그냥 참고로 이거는 이제 상상도이지만 그 여기 보시면 이제 큰 강이 흐르고 있죠. 네, 그리고 큰 강에 갈대를 만들어서 갈대를 엮어서 배를 타고 다니죠. 네, 여기는 이제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나무로 만든 대규모 범선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 배를 타고 다니고요. 여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로, 네, 여기는 수로를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네, 대규모인 수로 시스템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집들을 보시면 집들이 좀 특이한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굉장히 잘 만들거나 지붕을 삼각형으로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편편하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네, 나무나 아니면 그 풀을 펴서 지붕을 하고 여기 벽에 보시면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창문이 왜 없을까요? 네, 여기는 태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들면 오히려 일상생활하기가 불편해요. 네, 그래서 작은 어떤 통기창을 뚫어놓거나 아예 창문을 없애고 벽을 굉장히 두껍게 네, 만들어서 이제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집들은 다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벽돌을 만든 다음에 쌓아서 만든 진흙 벽돌 집이에요. 네. 다음 이야기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네, 11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시고 11시 5분 정도에 네, 돌아오시면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